오늘 이렇게 5월에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려고 이렇게 좀 좋은 연구하시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다음으로 발제하시는 그 장윤수 박사님께서 인구 동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의뢰를 하셨을 때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요새 맞이하고 있는 이제 축소도시 사회에서 인구 감소 현상을 이제 광주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좀 두서없긴 하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드리면서 이제 수립 연구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의 맨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 소멸의 현실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이제 광주 인구감소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 통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통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좀 시사점을 좀 발굴할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정책에 좀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구감소 시대라고 해서 저희가 인구 재생산이 좀 우려되는 시대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와 총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량이 같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이 점점 이제 부정적인 연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그것을 이제 현상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인구 감소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처럼 인구 변화도 이제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인구 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 위기는 두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나눠서 볼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가 일어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어떤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 흔히 이른바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지역의 어떤 심각한 어떤 사회적 인구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떤 지역 쇠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역 쇠퇴가 발생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축소 사회에 어떻게 이제 적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적응해야 되는 과정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위험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게 되고 아마 광주에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어떤 인구 정책 수립이라고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구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좀 이런 급속한 기울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는 이제 긴 시간에 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칫 반등한 어떤 기반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로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구 분포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화제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이 냉전 이후에 어떤 수도권 집중 개발이 많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이제 서울로 가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 지방 대도시라든지 어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게 되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됐던 것이 생애주기에 따라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그대로 정주하게 되면서 지방에는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에서 가장 혁신 동력을 할 수 있는 청년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돼서 그 청년 인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시 그 지역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인구의 출산 아수보다 사망자 수가 점점 늦게 나는 현상이 2020년대 인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런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었고 학계 출산율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가
학교 출산율 1.2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0.7에서 0. 특정 서울 같은 지역은 0.5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학교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1보다 낮아지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좀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적인 사회 구조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또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또 출생아 수가 이제 계속해서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어떤 구조에 어떤 질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급속한 어떤 고령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기존의 어떤 성장 기반의 어떤 사회와 전혀 다른 더 많은 어떤 폭발적인 어떤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고 많이 화장되는 문제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현상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국가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으로서 어떤 인구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국가가 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길어왔는데 왜 지금 이제 화제되는 것이냐고 한다면 2020년을 보시면은 아마 수도권의 어떤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의 총 인구를 합친 50%를 이미 역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너무 심하고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됐는데 이런 청년 인구의 어떤 비중을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이미 15년 전인 2005년부터 역전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이런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건 2005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캐치를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다가 총 인구까지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정부는 어떤 좀 급격 저출산 고령화 대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응 방향은 이제 인구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지자체 주도의 지방 분권 시대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마주하고 있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제도적인 근거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동구가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주 외의 전남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주하고 있는 배후 지역도 대부분 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굉장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이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기반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전략으로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적응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이 마련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이 주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었었고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지자체 여러 가지 어떤 세부 전략을 마련해서 이것을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는 이걸 묶어서 시도 인구감소 지역 기본 대응계획을 만들고 시도에서 다시 범부처에서 올라가서 정부 부처에서 어떤 예전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처럼 이제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활발한 어떤 액션을 그 국가에서 취할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국가가 지원한다. 예전에는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하향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구에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늘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주 인구를 줄어들고 있지만 생활 인구를 늘림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방문자 경제를 활성화하고 좀 더 어떤 지역은 좀 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통근 통학자들을 늘려서 이 지역의 사회적이라든지 경제적 활동 참여를 활발하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놓고 있고 그것이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초광역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제 메가시티라든지 아니면 초광역 협력 도시를 통해서 이 지역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감소 지역 생활 특별법,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의 제정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마련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도시계획하고 어떤 법적 행정구역하고 중간 정도 있는 개념인데 이제 제가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좀 똑같이 이제 행정구역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면 통근통학뿐만 아니라 어떤 여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포괄적인 공간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주가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만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서 더 이상 유입된 인구도 없고 같이 어떤 상생 발전 전략이 없게 되면은 광주는 일종의 어떤 고립된 섬으로서 점점 이제 사회가 축소가 되고 이제 혁신 생태계 구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인구 감소 현황 및 전망을 사실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광주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을 굉장히 잘 이제 최근에 출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이제 간략하게 넣었습니다. 그걸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발제자분께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지역에서 그렇지만은 총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심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어떻게 보면 광주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 지역의 역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지역과 공동으로 하는 어떤 잠재적인 행정 서비스라든가 생활 편의시설의 어떤 확충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광주는 사실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떤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출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인구들이 혹은 새로운 연령대로 진입한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다음 자료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 이동성 지수라는 것은 이제 population churn index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유입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제 또 유출 유입을 합치고 같은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제 활발하게 이동을 했느냐를 합산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공통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청년 인구의 주거 이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청년들은 일종의 학력 인구에도 포함되고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일상적인 생활 활동, 통근이라든지 통학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거 이동성 선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보다 자유롭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소년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주거 이동을 결정하기 어렵고요. 이제 중장년과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가구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주거 이동성이 청년보다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 생애 주기별로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데 이 인구가 얼마만큼 이제 전환되었는지 같은 지역에서 유입된 지역을 빼고 순 이동성만 가지고 인구 전환율을 그려봤을 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특정 대도시의 그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라든지 특정 세종, 경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광주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을 봤을 때 청년 인구는 광주에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청년 인구들이 향하는 곳이 수도권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어떤 인구 이동의 행태 고착화가 나타났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정책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를 제가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어떤 특강을 나갔을 때 광주에서 오신 분이 인구정책과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제가 이런 특강을 하는데 광주나 전남 지역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인구 위기가 무엇일까 좀 정성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광주가 서남권에서 되게 거점 도시이고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좀 청년 인구들이 광주에서 살만하거나 또 살고 싶어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좀 전략이 마련이 좀 부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산 지원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고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또 생애 주기별로 이 인구 집단에서는 어떤 좀 더 어떻게 하면 또 정주 인구를 유인할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지역의 방문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인구 정책에서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별로 원하는 삶의 과정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인구학자가 아니라 지리학자로서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어떤 정책 개입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좀 더 시의성 있는 정보로서 빠르게 어떤 인구 변화하고 있는 인구 현황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어떤 변곡점이 발생하였고 추세가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었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 관찰 혹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런 이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 생활인구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추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상시 거주 인구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총인구라고 우리가 이제 모집단을 얘기하는데 그 모집단의 파일을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또 외국인까지 합쳐서 모수를 한번 다시 측정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릴 대안적 인구 통계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덕트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식적인 조사는 인구 가구 총 조사입니다. 혹은 등록 센서스의 행정자료로부터 등록 센서스를 통해서 총 인구를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이 지역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의 인구 중에 인구와 좀 특성별로 나눠봤더니 고령 인구가 약 20명이다. 그래서 고령화율이 20%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생산해서 이 지역의 인구 현황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안적 인구 통계는 좀 더 관심 있는 집단을 좀 유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총인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거주는 다른 데 했지만 거기 방문하는 인구 혹은 외국인 여러 가지 어떤 총 집단을 바꾸는 것 혹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인구 집단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통계들을 생산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간 인구라든지 아니면 생활 인구라든지 체류 인구, 관계 인구, 복수주소 여러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거주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지 않는 모집단의 파일을 다시 설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인구 통계입니다. 그래서 대안적 인구 통계 같은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공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값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시 거주 인구는 12개월 혹은 그 이상 특정 등록된 거주지에 존재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시 거주 인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활동 지역, 이제 광주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역이 거주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이 경제활동 지역으로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이시고 주간 인구이면서 직장 인구로 이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업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전남대라든지 조선대 이제 학기 중에 이제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어떤 기숙사에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숙을 하면서 광주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인구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시공간 기준에 따라서 대안적인 인구 통계에 좀 더 유연한 어떤 조사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간략하게 음영 처리를 하겠는데 상시 거주 인구를 포함하고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루 이상 또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생활 인구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상생활을 고려하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활의 시간 조사라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10분 단위로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어떻게 기록을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 to 5에서는 가장 이제 일의 비중이 높고 그 외의 이제 시간이라든가 어떤 직업의 유형, 가구의 그거에 따라서 분포가 이제 시간대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공간 단위를 작게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우리가 체류하고 있는 공간의 어떤 위치는 변화하고 공간에서 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활동의 목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참여를 할 때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도라든지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대안적 인구 통계가 시사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종점, 그러니까 어디를 출발지로 하고 어디를 목적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절약 기반으로 한 인구와는 좀 다른 좀 흐름 기반의 인구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동성이 있고 변동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점 기반이라고 한 것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을 출발해서 어떤 지역을 도착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 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물론 어디서 이제 인구 이동을 해서 거기에 거주를 시작했는지 알 수 있겠지만, 주로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종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기종점 패턴을 통해서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로 많이 이동하는구나. 단순히 이제 그것이 이제 온라인, 이건 신용카드 이제 소비 데이터인데요. 신용카드 소비를 온라인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위치하여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소비와 재화를 구매했던 패턴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구매조차도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위치한 기업에 많이 이제 소비를 하더라. 이런 걸 위해서 패턴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 기법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가장 지역 간의 이질성을 크게 하는 분집이 몇 개나 있을 것이고,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요걸 그려봤던 연구를 제가 2023년에 이제 했었는데, 전국을 한 5개 정도로 이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통합 데이터를 이제 생활권을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여기 오늘 제가 발표할 이제 광주 지역도 광역적인 호남 생활권으로서 같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광주가 중심지로서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2010년부터 이제 목포가 기초 생활권이 좀 분리가 됐습니다. 신안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무안이라든지 일부 지역이 목포 기초 생활권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광주는 좀 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있는 지역이 다 이제 인구감소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암이라든지 아니면 화순이라든지 아니면 곡성이라든지 이 지역으로부터의 굉장히 어떤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사하는 바는 광주가 이 지역의 어떤 정주 인구를 이제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으로부터 중심지로서 어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지만 광주에 와서 어떤 소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좀 더 중심지로서 기능을 아직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화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메가시티 계획을 이제 붙여놓으셨던데, 아마 이런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많이 제시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네트워킹이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수 효과는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어떤 그 지역이 거점을 바탕으로 거점이 갖고 있는 기능에 중점하고, 그리고 거점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기능들을 배후 지역과 이제 공존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영국의 지자체 연합입니다. 영국의 지자체 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울경처럼 새롭게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역과 어떤 특정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협정을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 재생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적인 어떤 경제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메가시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초광역 협력들을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향후에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전략적으로 세우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 그런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인구를 측정해서 유동인구가 어디서부터 어디에 왔다, 혹은 이제 신용카드 소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지만 어디에서 주로 소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일종의 지역의 하나의 유기책으로서 얼마만큼 얼마 생기가 넘치느냐라고 하는 바이탈 사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이 이렇게 동태적인 변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어떤 활력을 측정했었는데,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적 활력을 측정했을 때, 보시는 이제 점선이 이제 전국 평균인데요. 광주는 다행히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북이라든가 전남,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남부권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좀 낮게 나타나고 특정 계절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떤 활력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서울과 오히려 이제 인구 활력보다 경제적 활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제적 활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못 측정을 했나, 혹은 이제 아까 그 소비 데이터 중에 제가 온라인도 포함을 해서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오프라인만 가지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경기 지역에 가서 소비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살진 않지만 광주에 사는 사람도 전남이라든지 이 지역 근처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가서 어떤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구별로 제가 어떤 지역의 그 편차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이라든지 경제적 활력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어떤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과체중과 저체중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듯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내 현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대응할 것이냐.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절적인 집중 현상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의 공간적인 연관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유형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 광산구와 장성, 광주 광산구와 나주 같은 경우에는 둘 다의 상호작용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광산구에 살고 있지만 나주로도 많이 가고, 나주에 있는 사람이 광산구로도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한다는 것은 지역 간에 굉장히 이제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죠. 이 지역과의 궁합이 잘 맞으니까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연계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담양과 화주, 나주로 가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그 패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는 이제 서구에서 하지만은 부가가치 생산은 뭐 나주에서 한다든지, 화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역의 소비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것을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아까 생활권이라고 본다면 그 생활권에서 소비의 중심지는 당연히 광주일 것입니다. 근데 광주에 국한될 것이, 광주의 어떤 소비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게 모두 다 몰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광주에 살지는 않지만 광주에 와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하게 하는 활동을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많이 방문하고 있는 광주 동구와 나주, 광주 광산구와 순천 여수, 역의 소비가 이제 활발하게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어떤 것을 재화를 구입하느냐, 어떤 서비스에 돈을 쓰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광주 광산구에 살지만 광양시에 가서 주로 어떤 소비를 하더라. 이게 왜 그럴 것이냐. 또 광주의 서구에 살지만은 곡성에서 어떤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던데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어떤 수요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적인 인구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돼서 저희가 이것을 산정하고 분기별로 월별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이걸 이제 저희가 처음 7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89개 지역 전체에 분기별로 월별 3개월치 자료를 각각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민등록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배율의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참여한다.
다만 이제 이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까지 가면 결합해서 업종별로 어떤 매출이 발생했는지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어떤 그 가구 형태를 봐서 주로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을 방문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는지를 추론하려고 합니다. 네, 다만 23년도 시범 3년 결과에서는 어떤 인구와 특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 체류 일자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뭐 철원군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20대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 60대 관광객 인구가 좀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일자로 나눠서 보면은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체류 일수가 높고 혹은 이제 장기적인 체류가 높았는데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에서 30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즉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암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산업단지에 이제 매일 이제 주중에 매일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가 다시 지역으로 복귀하는 이제 통근 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을 숙박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맨날 그 발표할 때마다 하는 건데 생활인구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환영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월별로 변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남이라든지 광주같이 좀 계절적으로 어떤 매력도가 증가한 여름에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겨울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보다 값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대안적 인구 통계가 마련됐을 때 대표값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떤 인구를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첨두를 낮추고 평균 값을 높여서 절편값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 혁신을 통해서 단기적인 생활인구보다는 장기적인 생활인구 아까 말씀드린 학령인구를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거주도 하지만은 지역에서 어떤 학기 중에는 방문하는 학기 중 인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통근 인구를 늘려서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방향을 좀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제가 작년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생활인구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비판하는 게 이제 24년도 예산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데이터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조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대안적 인구 통계가 어떤 정밀한 맞냐, 200명이냐, 3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별로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가 가장 이제 선호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이 어떤 관리라든가 조직적인 어떤 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줌으로써 좀 참여를 이끌어내서 좀 더 실험적인 통계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는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통계지만은 최근에 어떤 디지털 관광증을 통해서 지역에 와서 체험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원하는 관계 인구라든지 아니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인구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인구 유형은 무엇이구나. 이 사람들의 어떤 정주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생활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늘릴 때 단기적인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관광지의 어떤 여러 가지 원하는 수요를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번에 인구 전략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